하지만 재미로 치면 이번 전당대회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어제 8.17 전당대회 승부처 주말 호남권 어제 서울 경기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 잇따라 꺾으면서 차기 당권의 뭐 9분 응선, 8분 응선, 사실상 유력, 사실상 확실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오늘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하고 대의원 투표가 있습니다. 대의원은 한 15,000여 명 정도 참여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뭐 거의 결정됐다고 봐야나요? 결정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남은 투표인단이랑 여론조사를 감안했을 때 정청래 후보가 이걸 뒤집으려면 이제 60% 이상 이제 득표를 보여야 되고 김민석 후보를 묶어야 되는데 그 아래로 지금 추세는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이제 관심은 1차 과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심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좀 계산해 보니까 한 54% 넘으면 4% 정도 넘게 득표하면 넘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52에서 54면 계산을 좀 해봐야 되고 물론 정청래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얼마를 얻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자력으로 넘긴다라고 하면 52에서 4구간 이상에 걸리면 넘어갈 것 같은데. 대의원 투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의원 투표는 제가 뭐 좀 분위기 보니까 대의원이라는 게 뭐 당직자들도 있고 당연직들도 많이 있지만 그 선출직들이 있잖아요. 지역별 뭐 그리고 뭐 이제 권능별이랄까 그 선출하는 분들은 거의 8대2, 7대3. 분위기가. 네네네. 8대2에서 7대3 정도는 김민석 후보에게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거기서는 아마 그리고 투표율이 한 75에서 80. 그 정도 보면 적어도 뭐 10,000표 이상은 10,000표 이상이 뭐야? 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는 여론조사다. 대의원은 그렇다 치면 대의원은 솔직히 이제 최고위원 투표에 더 변수가 될 것 같고 대의원 투표는요. 당대표가 과반을 넘어가느냐 여부는 결국 여론조사가 수도권 분위기처럼 이렇게 박빙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좀 미세 우세로 김민석 후보가 앞서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서울에서 우리가 봤지만 정청래 후보가 생각보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투표가 어떻게 호남하고 서울이 경기가 저렇게 다르냐. 놀랐죠. 같은 시기인데 같은 시기에 한 게 저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냐. 그건 결국 이제 조직이거든요. 당대표 1년 동안 하면서 다져온 뭐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 뭐 본인이 임명한 조직 그것들이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여론조사 지금 4,000 샘플로 하잖아요. 이틀 동안 하는 여론조사는 그 여론조사는 조직을 동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조직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뭐 크게 앞설이라고 볼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조직 동원 불가능하다고 보면. 그래서 저는 과반을 아주 뭐 50.5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과반을 지금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석 후보 과반 되리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난해하고 좀 비교해 보자면 박찬대 후보가 얻은 표수가 대의원에서는 뭐 50% 이상 표를 얻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김민석 후보가 여러 측면에서 구도가 좋다라고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의원에서는 좀 압도적인 표가 나올 것으로 언론은 그렇게 좀 분석하고 있고요. 뭐 어제 그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그렇고 호남권에서도 그렇고 특히 호남권에서는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김민석 후보가 앞섰습니다. 뭐 선전한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이제 하영 선배가 말한 두 번째 얘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다, 좀 어렵다. 이게 대외적 전체층을 놓고 보면 당연히 그럼 떨어져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일종의 역결집 효과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청이 불안하다. 이재명도 우리가 어쨌든 뽑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당이 대통령을 흔드는 상황까지 가면 더 위험해지겠다. 이게 이제 호남에서 저는 10% 이상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막 10% 이상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얘기를 똑바로 해라. 너는 한쪽 편 드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너무들 하니까 근데 이제 10%가 아니라 지금 거의 25% 차이가 났다라는 건 호남이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 결과를 보고 아 그러면 같은 시기에 치러지는 서울도 한 10%는 나겠다라고 봤는데 또 서울 수도권은 그렇게 나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김민석 후보가 우세하게 이겼지만 최고위원이 다시 뒤집어진 거. 저는 최고위원도 예를 들면 최민희 후보가 전당대회 내내 보여준 모습들이 그 상식적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 당원들한테는 불안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주에 지난주에 계속 이제 캠페인을 어떻게 했냐면 김민석 대표 최민희 최고위원 투샷을 우리가 볼 수 있겠냐 이 자체가 불안정성이다 이렇게 보는 여론들이 있어서 서울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좀 순위가 달라지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은 약진을 한 뭐 이런 상황이어서 표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을 열었을 때 이미 이제 진 건데 서울 수도권에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저도 상당한 말하자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결과가 서울 수도권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호남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두 자릿수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막으면 본인들도 승기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승리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도 나왔는데 호남에서는 좀 압도적인 표차가 나왔습니다. 그 김한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론조사는 또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까지 좀 짚고 넘어갈까요? 여론조사는 뭐 지금까지는 박빙이었습니다만 저는 여론조사도 10% 이상 차이 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과반을 훌쩍 넘네요. 넘죠. 저는 이제 50점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50 초반으로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말하면 막 편든다 그러니까 여론에 왜 영향을 미치냐고 하니까. 저희 채팅창에서는 편든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 이미 뭐 끝났으니까요. 여론조사는 근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요? 6대3 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패널 중에 하나인데 정청래가 안 나오는 게 맞다. 정청래 시간이 남아있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거는 뭐 정청래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당의 관계 그리고 이제 구도상의 문제에서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전직 당대표였던 사람이 연임에 도전한다라는 거를 순리적으로 좀 상상하기 어려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보다 이제 말하자면 분명한 그 메시지를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른바 팀 정청래의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렇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작용할 거냐 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청래 후보가 이 정도 득표한 것 정권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나는 친명이다라고 한 본격적으로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등장한 김민석 후보를 이 정도로 경쟁 구도로 가져갔다는 것, 그 김민석 후보와 경쟁 구도로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일단은 근데 뭐 너무 과소평가할 건 아닌 게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의 영향력이 꽤 있구나. 이 정도는 되는구나. 이거는 분명히 인정할 부분이고요. 꽤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럼 호남하고 서울하고 왜 다르냐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저희가 이제 좀 전에 했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면 서울에서 그 조직된 정청래 후보의 그런 표가 왜 그 조직력이 혹은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의 영향력이 왜 호남에서는 전혀 작용하지 못했는가? 더 중요한 건 전북에서 그렇죠. 전북에서 왜 작용하지 못했나?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날 그 호남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딴지 게시판에 호남 분들 비하하는 글들이 막 무지하게 올라왔어요. 커뮤니티 상황에서 좀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들여다봤는데. 근데 요지는 그 이익을 위해서 이 반도체 투자라는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버렸다. 탐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딴지 게시판 얘기하시는 거죠?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분들의 이야기겠죠. 일부겠지만. 근데 그 시각이 정말 잘못된 건 전북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전북도 25%로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이익 투표 차원이 아니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권리당원의 구성이 다르다. 호남은 아주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특히 그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 시절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교동계라고 분류되는 그 시대부터 쭉 변함없이 당원이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생각했던 것보다 연령대가 높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무렵부터 당에 이제 많이 들어온 소위 말하는 친노 세력과 친문 세력 이분들하고는 조금 구성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다. 달라요. 그분 정서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호남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대통령을 만든다, 민주당의 대통령 만들고 우리가 기둥이고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집권 1년 차에 정청래 후보가 흔들었던 거에 대해서 호남 분들의 정서는 아니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민주당의 중심인데 우리가 꼭 코어인데 예. 자꾸 다른 사람들이 막 코어래. 예. 그러면서 막 흔들고 이러는 것들이 소위 말해서 그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예, 본인 호남에 대한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 전북에 가가지고 뭐 소외론 이런 거 얘기한 것 자체가 그리고 뭐 전남을 저쪽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는 그런 것들이 호남 분들을 굉장히 좀 화나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하. 호남 분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그거 뭐 어차피 민주당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분위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쇼츠 영상으로도 많이 돌았지만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호남 분들이에요. 그게 저는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참 존경하는 부분인데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은요 국민의힘에 어떤 사람이 당선되고 어쨌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왜 저런 사람 공천됐어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무소속 후보가 진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무소속 후보가 되는 일이 있는데 정말 잘 없습니다. 근데 호남은 종종 돼요. 무소속이 종종 되죠. 네, 그 조국혁신당 후보도 막 되잖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전 우리가 보니까 무능력해. 저 줄 세우기야. 자기 편 세우는 거야. 다 가려내시거든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럼요. 좋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뭐 언론에서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 그리고 집권 초반에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정 동력의 문제를 보고 이재명을 선택했다 이런 분석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클라이막스는 최고위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사실상 이후에 모습. 그 김민석 후보가 유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한국일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뭐 제1과제가 여당답게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보다는 반대파를 다독이는 것 이것이 아닐까라고는 분석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국정의 방향이요? 예. 당대표의 역할이요. 당대표 역할이 그리고 정청래 후보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 그것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이렇게 한다고 다독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두고 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두고 가야 된다. 선거는 결과가 나오면 진 쪽에서는 어쨌든 당내 선거기 때문에 자숙과 자맹 모드로 가는 거고 졌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뭐 대거리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뭐 통합 모드로 가겠죠. 언론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저는 크게 뭐 동요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 이 들고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가 어쨌든 정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원내 정치 뭐 이런 부분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질서로 쭉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제 여의도의 풍경이 아니라 지지층이 갈라진 게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누가 봐도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멸칭을 사용하는 빈도 굉장히 잦아졌고 어떤 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졌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국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향후 구도랑 이제 이미 연결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집권 2년 차의 전당대회를 이런 방식, 그러니까 차기 구도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치르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담인 거지. 뭐 지금 뭐 그 선거에서 진 분들 아니면 뭐 저는 최고위원회도 뭐 그 투샷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우려들 하지만 사실 그것도 금방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깝게는 총선, 멀게는 대선까지 어떤 당내 세력 구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얘기했지만 뭐 어쨌든 진영에 대한 얘기도 했고 핵심이나 코어 지지층이 뭐냐, 이 노선이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하자면 여러 가이드들이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 가이드에서 지금도 지지층들이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되지 않냐, 독자적으로 세력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상이나 수순을 얘기할 때는 뭐 댓글이나 뭐 인터넷 게시판에 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에 대한 비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어떤 정책들에 대한 어떤 평가 여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럼 이제 이 부분이 과거에는 지지율이 60이냐 70이냐 50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층 다수에서는 같은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당대표가 바뀌어도 이재명 정부가 맞이해야 될 여론 지형의 구성비가 바뀌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전당대회에 남겨진 불안이죠. 그 지지율 조금 더 말씀 주시면 뭐 국민의힘의 시각
우리 방송의 어떤 풍성함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시각은 이렇게 전망하고 오전에도 들었고 뭐 여러 차례 이제 들었는데 예. 뭐 가령 이제 어떤 분은 김민석 오래 못 가요. 무조건 비대위 갑니다. 아하. 내년에 서울시장 떨어지고 비대위 가고 지금 상당해요. 정청래 표가 최고위원들 아주 공고해요. 그분이 이런 말 하다가 늘 마지막에 장동혁의 인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예. 예. 대통령 바로 힘들게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쭉 그리는데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 최고위원회 뭐 지금 3명이 친청계 3명이 들어가냐 2명이 들어가냐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만 최고위가 9명 아니에요. 그렇죠. 총 9명 중에 지명직까지 하면은 뭐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당 지도부가 의결을 해가지고 뭘 하는 데 있어 갖고는 맞습니다. 3명으로는 뭐 뭘 할 수 있는 게 숫자로는요. 없어요. 최소한 숫자로는요. 예, 조금 시끄럽게 할 정도의 뿐이지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도 다음 총선 때 공천을 생각하면은 당에다가 정면으로 그렇게 각다받고 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공천권은 지금 김민석 당연하죠. 후보한테 만약에 간다고 하면 유력하고요. 네, 네. 최민희 후보 뭐 남양주, 네. 뭐 한민수 후보 강북, 네. 네? 이분들이 공천이 그렇게 진짜 좋은 지역구들 아니에요? 지역구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공천이면 거의 당선인 곳이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만들어졌고 어쨌든 승패가 이제 결정이 되면 기운단 말이에요. 당내 예. 질서가. 6시 10분이니까요. 앞으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예. 예, 예. 그 이후에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계속 그렇게 강성으로 막 치받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 정청래 후보는 이제 당분간 좀 자맹을 해야죠. 네.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고 뭐 일각에서는 뭐 밖을 가지고 지자마자 바로 뭐 선호투표제 당원 당규 위반이니까 가처분 걸고 뭐 선거 무효 주장하면서 불복 운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 당무개입까지 폭로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몇 명 이끌고 조국혁신당 넘어가가지고 세력 구축한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도는데 와, 강변이 그 밖을도 받았나요? 아 그렇죠. 아, 예. 근데 그거는 정부력이 대단합니다.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예. 갈 수는 있겠지. 조국혁신당으로 그 몇몇 분들이 가실 수는 있겠는데 무슨 선거 불복을 하고 이거는 시나리오 엄청 썼더라고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 팀 정청래 중에 지금 선거 보면 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굴 데리고 나가요? 그 사람들이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굉장히 이례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네. 전국적인 선거를 하고 굉장한 주목을 받았고 정청래 후보가 지분이 확인이 됐는데 네. 아무도 정청래 후보를 대선 후보라고 인식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키네요. 예,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지지율을 모으면 다음 대선에 정청래가 나오겠네. 잠룡이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죠. 가는데 네. 그렇게 보진 않는 거예요. 이 밖글들도 뭐냐면 정청래 대표는 대표예요. 네. 그리고 다른 대선 후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으로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시나리오가 되면 네. 조국이 그러면 대선 후보인 거예요. 근데 조국 후보는 평택에서 확인했지만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여론이 좋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민주 계열의 정치 세력화는 지역 기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의 돌풍은 호남에서 야 민주당 한번 심판하자 이런 게 바탕이 돼서 예. 호남과 연이 없지만 예. 어쨌든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당선을 시키고 이게 이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네. 만약에 조국 후보가 부산에 나가서 됐다 이번 재보선에서 그러면 영남권을 기반으로 해서 작더라도 지역 기반을 갖고 대선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정치적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넘어오고 뭐 이런 그림이 되는데 예. 지금은 지역 기반 대선 주자 뭐 그리고 같이 뭐 넘어갈 열렬한 그죠? 뭐 이게 예. 다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제 정청래 후보가 의리 얘기를 많이 한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예. 봅니다. 나 아까 예. 그 밖을 직접 언급할 수는 없으니 예. 그렇게 가지 않는다 이 얘기를 어제 이제 우회적으로 한 거라고 봅니다. 난 여기에 있겠다. 그럼요.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야 하고요.